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받다가 여기 원래 과정 끝나고 그 설명 또 해야 되는데 생각난 김에 혹시 제가 나중에 과정 마무리할 때 점심시간에 쫓기거나 해서 중요한 어나운스를 못할까봐 조금 몇 가지 그 중요한 이 시스코의 netarcade.com이라는 학습 플랫폼, 교육 사이트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그 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 인터페이스가 이게 이전과 달리 이렇게 보안에 대한 게 조금 강화가 돼가지고 세션 타임아웃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가지고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로그인을 해야 돼. 다시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사실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이전에 오리엔테이션 한 달쯤 전인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저런 설명드리고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 코스라는 거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다들 바쁘고 학기 말에 뭐 다들 잘 안 보셨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네,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 코스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학생 대상의 클래스를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안 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제가 원래 시스코 인스트럭터 처음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이전에 저하고 다른 과정도 하셨고 또 오랜 기간 또 사용해 보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고 왔는데 오리엔테이션 코스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오리엔테이션 코스 하고 나면 강사들은 이런 식으로 I'm Managing, Teaching, Running 보시면 이렇게 크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본인의 해당 기관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그 I'm Managing은 아마 그 기관의 관리자나 스텝으로 역할 지정을 받으시지 않았다면 매니징은 안 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이트 관리, 사용자 관리를 하는 어드민 일하는 것과 똑같진 않지만 그런 하여간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뉴고요. 지금 대부분 지금 한 분들은 티칭도 안 보이고 러닝만 보이실 거예요. 러닝. 왜냐하면 티칭은 지금처럼 CCNA 과정을 강사 교육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료 시험까지 다 치고 제대로 이제 강사인, 다시 말하면 제가 수료 처리를 시스템상에서 해드려야 인스트럭터 어크레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인증을 해드리면 그때서야 I'm Teaching이라는 메뉴가 생기면서 코스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그래서 Create Course 이제 클릭하면 여기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코스를 개설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코스를 다 개설할 수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이미 어떤 장치를 누르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그리고 어떤 학생들을 등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은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어떤 클래스에 등록이 되게 되면 이 러닝 탭에 자기가 배워야 하는 이제 내용들이 클래스들이 질문이 와서 잠깐 봤는데 네,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잠깐 설명드리는 거는 나중에 학생 대상에 이게 지금 제가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CCNA 버전 7 Introduction to Networks라는 이 클래스예요. In Progress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상태, 드래프트 상태 시작되지 않은 거는 제가 예를 들어 8월 달에 또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 그럼 그런 클래스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클래스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가 모듈 시험이라는 거를 오픈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어세스먼트 센터라는 쪽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메뉴가 쓸 수 있는 메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과정을 운영하는 강사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 시험을 연다든지 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Create Activation이라는 코스를 누르면 이와 같이 크게 3개의 그 탭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Chapter Assessment라는 거에는 이미 익숙하신 내용들이죠. 이 버전 7 이 플랫폼에서는 그 몇 개의 여러 개의 다수 개의 챕터들을 합쳐서 모듈 그룹으로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6개의 모듈 그룹 exam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해 가지고 Advanced Activation을 할 수 있고 Default Activation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가끔 요청 들어오는 내용 중에 인스트럭터가 다시 리액티베이션 시켜야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리액티베이션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수님들이 나중에 학생 대상의 클래스를 할 때도 또 그와 같이 저는 지금 그래도 한 30여 분 좀 못 되는 분들하고 이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일이 어떤 시험을 오픈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도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저도 이제 조금 시험을 빨리 점심시간에 빨리 열어드리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예를 들어 2개를 이렇게 같이 클릭을 해가지고 Create Advanced Activation을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정도만 세팅을 하고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시험이 어떤 환경에서 보는 거냐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냥 Create Advanced Activation을 눌러버린 겁니다. 예, 깜빡 잊고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몇 가지 세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대 10번까지 볼 수 있는 시험인데 Instructor must approve additional attempt에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세팅을 하면 이거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2개 이상을 한꺼번에 귀찮다는 생각에 빨리 하려는 생각에 2개 이상을 한꺼번에 여는 경우에는 이게 디폴트로 체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 시험을 보고자 하는 모듈 리그잼을 제 시험 보고자 하는 분들이 요 설정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번거로워도 제가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거를 리액티베이션 시켜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만 클릭하고 하면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한 4개 정도의 모듈 리그잼을 다 이렇게 열었는데 2번째 날인가 그냥 빨리 열어드리고 가려다가 실수한 거예요. 만약 그건 제 실수인데 하여간 제 시험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당 시험 찾아가서 열어는 드릴 겁니다. 근데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런 설명을 드린 건 크게 아주 한 내용은 아닌데 실제로 학생 대상의 클래스를 오퍼레이션을 운영을 하실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교수님들이나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시험 활성화하고 또 다시 열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번거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저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자면 Other Assessment라는 곳에 제가 이미 Practice Final Exam이라는 건 열어드렸어요.
열어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미리 열어드렸는데, 요 코urse 피드백은 말 그대로 이 과정에 대한 모든 강의 진도가 끝났을 때 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이 플랫폼은 시스코의 netacad.com 플랫폼은 모든 과정이 끝날 무렵 수강생들한테 항상 설문조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또는 이 컨텐츠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나중에 학생 대상의 클래스를 운영을 하실 때 또는 이 과정이 끝나고 아마 이메일 같은 걸로 별도로 이 netacad.com 플랫폼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그거는 제가 보내는 게 아니고 시스코 이 코퍼레이트 팀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 피드백 설문조사하는 이메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임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그런 설문조사가 오면은 조금 솔직하게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샤이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고 어디 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섞여서 뭐 컨퍼런스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말을 적게 하는 편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수님들 중에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안 그러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가 있고 인스트럭터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항상 시스코 글로벌에서 피드백 같은 거, 설문조사 같은 거 보내면 대한민국의 강사들로부터의 피드백이 제일 낮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urse 피드백을 마치면 파이널 시험을 보게 돼요. 파이널 시험은 이거는 이 secured assessment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클릭하자마자 secured activation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버튼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는 과거 플랫폼에서는 강사의 경우에는 파이널 시험에 대한 문제 및 그 문제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과정들에서는 강사조차도 파이널 시험에 대한 정답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몇 가지 이 코urse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페이지를 띄운 김에 몇 가지 더 사용법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보통 LMS, 각 기관에서 정보 관련한, 전산 관련한 부서나, 학습센터? 이런 데서 아마 보직 또는 부장, 이런 관리직 역할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netacad.com이라는 사이트는 제가 이거를, 개인적인 그런 다른 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LMS치고 정말 훌륭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능한 많이 잘 활용을 해서 나중에 클래스 개설하고 학생 대상의 클래스를 운영할 때 아주 100%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 그 중에 제가 어저께 VLSM 어사이먼트 과제 제출하는 메뉴를 여기 하나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강좌도 많이 운영을 하는데 각 기관별로 다 스트리밍하는 서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netacad.com에서도 내가 만든 동영상 자료를 여기다가 실제로 올려서 학생들이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이 우측 상단에 보면 Turn Editing On, 시간 관계에서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데모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에디팅을 ON 해가지고 여기다 내가 원하는 코스들을 새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일부 내용은 뺄 수도 있고 더 자세하게 오른쪽에 기어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다양한 코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아카데믹 오리엔테이션 코스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저기 어디 보시면 인스트럭터 프로페셔널 IPD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IPD 쪽에 가시면 이 플랫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실제로 학생 대상의 클래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숙지하셔서 운영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네. 코스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네다카닷컴 플랫폼에 대한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소개하는 챕터로 한 20, 30여 장의 슬라이드가 있지만 뭐 특별히 기술적인 내용이 없어서 물론 학생 대상의 강의를 하실 때는 HTTP는 뭐다, SMTP는 뭐다, DNS는 뭐다, DHCP는 뭐다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다들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저보다도 더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강의하는 게 좀 그래서요. 슬라이드 이렇게 조금 빠르게 넘겨가면서 키워드들만 잠깐 눈으로 좀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정의와 대표적인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이그샘플들이 이제 화면 우측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하고 세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또 설명입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TCP/IP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로 DNS, DHCP, HTTP, 그 다음에 이들의 웰론 폴트 어드레스는 폴트 넘버는 뭔지 정리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도는 시험에서 이런 번호는 웰론 폴트 번호는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앤 리퀘스트, 리플라이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클라이언트 서버 피어투피어 통신이라든지 이런 개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P2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섹션에서는 웹 HTTP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메시지 주고받는 거를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HTTP 동작법에 대한 그 다음에 get, post, put들에 대한 메시지 유형 소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프로토콜에 대한 게 나와서 SMTP나 POP, 그 다음에 IMAP에 대한 또 소개드리고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다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네, 양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리레싱 서비스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DNS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레졸루션 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DNS 메시지 포맷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리코드 타입. DNS 리코드 타입 물어보는 문제는 종종 나옵니다. 이런 리코드 타입이 생소하신 분들은 보충 학습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뭐 여기 나온 내용 그대로 메시지 포맷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DNS 하이어라키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DNS 룩업 하는 커맨드들 사용하는 방법, 도스 프롬프트에서 몇 가지 예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HCP에 대한 DHCP가 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이미 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다만 이쪽에 노트 해가지고 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저께였나요? IP 버전 6 어드레스 레졸루션, 어드레스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테이트리스 어드레스 오토 컨피그레이션 하는 슬라크라고 하는 것과 그것과 DHCP 버전 6 서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스테이트풀 하는 것. 근데 버전 6에서는 버전 4와는 달리 서버가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항상 라우터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말로 DHCP 버전 6 서버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버전 4에 비해서 특이한 차별점이다. 뭐 그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DHCP 메시지 주고받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DHCP 4, 이건 지금 버전 4에 대한 거죠. 디스커버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가고 서버에서 오퍼가 오고 다시 리퀘스트가 가고 에크가 오고 서버가 네트워크상에 2개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두플리케이트 오퍼가 와서 그 중에 클라이언트가 그 중에 선별해서 선별한다라는 게 별도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온 오퍼를 먼저 잡아서 리퀘스트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버전 6에서는 그와는 달리 solicit, advertise 이런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어드레스 레졸루션 한다라, 어드레스 컨피그레이션 한다라는 것. 이와 관련된 랩이 물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는 학생들한테 이제 PC에서 그런 DNS lookup, NS lookup 커맨드 이용해가지고 각 여러 웹사이트 또는 메일 서버 쪽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는 그런 거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서비스 FTP 프로토콜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MB에 대한 개념 소개고요. 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라서 몇 가지 대표적인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16장은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 부분은 이미 오늘날 신문지상이나 매체에서도 도스 공격이다, 바이러스다, 웜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요즘 학생들이 이 시큐리티 분야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슬라이드를 조금 빨리 넘기면서 제가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애드온하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안 위협과 위협성, 취약점이라고 할까요? vulnerability가 보안 취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 네, threat actor는 라는 이제 용어가 나와서 threat actor가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 주로 이들이 하는 거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정보를 훔친다든지 서비스를 차단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 코스 콘텐츠에서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취약점과 구성 취약점, 그 다음에 보안 정책상의 취약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 용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각이 어떤 취약점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다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보안 측면에서 물리적인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한 거고요. 네트워크 어택 중에 첫 네트워크 어택 섹션인데
malware, malicious software, malicious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 바이러스나 웜이다, 트로잔 호스가 뭔지에 대한 거는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recurrence attack이라는 게 나오죠. 설명.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 recurrence attack은 어떤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디스커버리하는 그런 경우고, 액세스는 해당 리소스나 해당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거고, 이건 서비스 방지하기 위한,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한 것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액세스 어택의 종류로는 패스워드 어택, 그 다음에 트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폴트 리디렉션, 폴트 리디렉션이 설명되어 있지만은 어떤 일부 보안에 취약한 호스트를 컴프로마이징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 디바이스들에 대한 또 공격을 해나가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맨 인 더 미들 어택에 대한 소개 나오고, Denial of Service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DDoS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몇 가지 키워드로 본넷, 다들 아시죠? 본넷. 좀비들로 이루어진 본넷. 본넷을 이용해서 DDoS 공격하는 일반적인 사례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위협에 대한 리서치를 핸즈온 랩을 통해서 학생들은 랩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많은 보안 위협과 네트워크 어택들이 있는데 이거를 경감, 미티게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슬라이드들인데요. 우선은 Defense in Depth라는 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보안 기능 또는 보안 장치를 이용을 해서 보안을 강화시켜야 된다. 지금 이 아래쪽에 대표적인 몇 가지 이 어프로치 또는 디바이스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이 코र्스 컨텐츠에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만 하고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또는 이러한 어플라이언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안 측면에서 네트워크 보안을 하고 있다. VPN은 가상 사설망이 되겠죠. 아사는 Adaptive Security Appliance. 시스코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 중에 파이어월의 대표적인 이름이 아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Adaptive Security Appliance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Intrusion Protection, Prevention Protection 시스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웹 쪽의 Security Appliance들이 중간에 보이기도 하고요. AAA 서버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이런 기능을 함께 하는 서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보안에 대한 더 자세한 설정을 할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하는 것과 더불어 백업 컨피규레이션이나 데이터에 대한 어떤 백업 주기, 저장소,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하는 거 다들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장 최신의 패치 또는 버전에 릴리스된 것들을 항상 업데이트해야 한다라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듣는 좀 혼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누구인지에 대한 Authentication,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Authorization,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Accounting 이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학생들한테 잘 이해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이어월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파이어월은 Stateful Packet Inspection, SPI라고 하는 거를 주로 즉
내부에서 이니시에이션 돼서 나갔던 패킷이 이제 돌아오는 거를 확인하는 게 SP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그렇게 즉 다시 말하면 내부로부터 이니시에이션 되지 않은 세션이나 패킷들은 기본적으로 다 차단하는 동작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라우팅 디바이스라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그 태생이, 제 표현이 좀 이상한, 그 태생이 모든 포트로부터 라우팅 기능을 활성을 하면 패킷들을 주고받는 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만들어진 장치예요. 근데 파이어홀은 처음에 타원을 시켜도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켜도 모든 인터페이스로부터의 통신을 처음부터 차단해 놓는 특성을 가지는 겁니다. 태생부터. 그래서 라우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도 파이어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파이어홀은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거를 초점을 맞춰서 만든 장치고, 라우터의 보안 설정을 하면은 그 패킷들을 하나하나 막아나가는 그런 설정을 하는 거고, 파이어홀은 거꾸로 내가 허용해야 될 트래픽들을 하나하나 열어주는, 트래픽 데이터들에 대한 포트를 또는 주소들을 열어주는 설정을 해나가는 장치예요. 그 접근 방식이 또 틀리죠, 설정하는 방식. 파이어홀 유형 보면 패킷 필터링 하는 거, 애플리케이션 필터링, URL 필터링 하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SPI, Stateful Packet Inspection까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한 건 이제 호스팅 디바이스, 서버들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측면을 좀 더 다뤄보았고요. 그다음 디바이스 시큐리티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박스 오픈한 순간엔 iOS나 뭐 이런 것도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아무런 보안 설정이 되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어떤 네트워크의 장치를 설정을 해서 연결한 순간 최소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유저네임, 패스워드라든지 액세스 리스트릭션, 필요 없는 서비스는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패스워드에 대한 내용이 또 그다음 암호 규칙이라는 거 나오는데, 시스코 iOS에서 그 패스프레이즈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패스워드 설정과 달리 여기서는 중간에 스페이스를 얼마든지 넣어서 패스워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쉽게 추측하지 못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공백과 함께 패스워드 설정을 하면은, 왜냐하면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관리자가 나중에 기억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권장하는 겁니다. 패스프레이즈 사용이 권장을 한다. 우리 많이 경험을 했지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추측하지 못하는 암호다라고 해서 열심히 어렵게 암호를 만들었는데, 짧게는 일주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가면 우리 어렵게 만든 암호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암호 설정할 때 패스프레이즈 이용을 해서 관리자들이 많이 암호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습 때 엔드조인 실습 하시면서 해봤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오후부터는 주말 내내 수리 시험에 통과하시려면 이런 거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은 오픈북이기 때문에 내용을 커맨드들을 모두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떤 커맨드들을 내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 어디에 가서 이거를 참조를 해야 될지는 꼭 각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나 시큐리티 패스워드 뭐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것 같고, 여기는 세션 타임아웃 주는 거, 즉 콘솔 세션 같은 거, 텔넷, SSH 세션 같은 거 오랫동안 열어놓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엑스큐션 타임아웃 같은 거 정해서 어느 정도 이상 아이들 상태가 계속된다면 세션을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요 위에 로그인 블락4는 요거 실습에 아마 이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 명령은
몇 초 이내에 총 몇 번의 시도에 패스워드가 틀리면 몇 초 동안 더 이상 로그인하지 않게 블락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스코 우리 CLI 라우터나 스위치의 CLI 상에서 이러한 그 패스워드 시큐리티 설정도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설정 중에 하나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ecure Shell 설정하는 Secure Shell 커넥션 서비스하기 위한 CLI 상에서의 설정 방법을 단계별로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SSH Enable 아직 설정하는 실습을 안 해보신 분은 나중에 패킷트레이스 시험 같은 거 볼 때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설정도 해야 되고 유저 네임 앤 패스워드 설정도 해야 되고 크립토키 제너레이션 하는 설정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해당 라인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트랜스포트 인풋, 시큐어 쉘 이런 설정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거를 해보지 않은 분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는데 적어도 커맨드 라인을 적어도 한 4-5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나 필요 없는 unused 포트들을 항상 셧다운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요 패킷트레이스 16.4.6입니다. 요게 Secure Password 설정하는 거하고 SSH 설정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요 16.4.6은 메모해 놨다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랩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16 섹션은 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점.